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수 한자는 이제 삐칠별이고요. 삐칠별. 그리고 이 삐칠별을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인불이라서 같은 글자입니다. 이제 한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요. 이 삐침별은 뭐 이 자체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자의 형태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점이나 이거 찍었을 때 따로 이렇게 한자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삐칠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이렇게 덧붙인 거죠. 사실 이거 독립된 부수로 만들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쫙 그어버리면 다양한 형태의 뜻이 글자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뭐 곧이라니까 곧바로, 곧 내자인데요. 사실 저 곧바로라는 것은 시간부사가 아니고 원래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홉구자는 뭐 지금 이렇게 하면 팔꿈치인데 지금은 숫자 9으로 쓰이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양을 위해 만든 부숫자가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죠.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것은 아이, 이렇게 된 것은 뭐 아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매달렸으니까 아이. 그 다음에 이 9구자는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자 가운데 8팔자는 나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1, 2, 3 뭐 그냥 쉬워요. 작대기 3개 딱. 근데 4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5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고 7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8은 나누다는 거. 근데 왜 8이 나눈지는 모릅니다.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제일 나누기가 좋아서 8이 하여튼 팔자가 들어가면서 전부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고, 구자는 뜻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 팔뚝이 왜 구가 했어요? 뭐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9이라는 숫자를 새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은 이렇게 줄 같은데 또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니까 대충 10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9는 여기 이렇게 때 이것은 이제 보통 팔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혈자, 이것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침, 이가 오래 구자로 쓰겠지만 침은 이렇게 뜸은 오래 떠요. 그래서 이제 뜸 구자인데 여기다 나중에 이제 불화자를 썼어요. 구자가 이제 부사로서 시간부사로 쓰이니까 뜸이란 말은 여기다가 불화자를 쓰면 뜸 구자가 됩니다. 뜸구.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사자가 이제 붓이거든요. 붓을 잡고 있는 모습.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 타인불이죠. 이렇게. 이것은 붓, 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삐침별. 자, 먼저 피혈자를 보겠습니다. 피혈자는 아주 명확하게 그릇에 방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릇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그 제기, 특히 이제 제사에 관련된 피라든지 술 같은 걸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부르죠. 그릇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기로 쓰이는데 그 제기에 특별하게 점을 찍어서 핏방울을 넣음으로써 피라는 것. 왜냐하면 피가 물에 해당되지만, 물기에 해당되지만 피라는 글자를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숫자에다가 뭐 이렇게 뭐 빨간 걸 쓸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한자를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너가 피를 한번 한자로 써봐라 그러면 뭐 별거 쓰겠지만 심장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고대인들은 피라고 하면 항상 연상되는 개념이 제사에 뭐 닭피를 올리든가 돼지피를 올리든가 사람피를 올리든가 맹약을 할 때 올리니까 그때 핏방울 딱 떨어뜨림으로써 그릇에 핏방울 떨어지면 이건 피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오르기 전에, 피가 나오기 전에 여기 이렇게 그릇 명자가 있죠. 근데 원래는 여기에 피혈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글자는 맹자에는 피혈자가. 그래서 그릇 명자 위에 해와 달이 뜬 시간에 이제 맹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뜨는 시간은 하루에 2번밖에 없어요. 아침과 저녁.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주로 혼례 식구와 같은 기쁜 일을 하고, 아침에는 출정 같은 거 또는 군주가 서로 협약을 할 때, 그래서 백마를 잡죠. 백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같이 나눠 마시고 그 백마는 같이 맹약자에다 묻어두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 하남의 이성산성에 가면 그
재단 그쪽에 말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으로는 그 문무대왕이 취리산에 가서 유인규와 맹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웅지도독구 세우고 하는 맹약을. 그때 이제 다음 두 번째 맹약을 할 때는 일부러 문무대왕이 3년산성으로 갔죠. 그래서 그 3년산성에 아주 견고한 3년산성이 신라가 이제 그 고구려 백제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기지를 두고 거기에 식량이나 무기를 비축하던 성이죠. 고은 3년산성 가보셨어요? 그때 같이 갔죠? 비 많이 왔을 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맹자는 이렇게 해와 달이 떠 있는 거에서 그릇을 놓고 하던 모습 이렇게 정도 해서 피열자 지금 하나 배웠고요. 이제 피열자에 이제 이렇게 눈물을 뚝뚝뚝뚝 하면 이렇게 어여삐 여겨 술. 그래서 백성을 궁유리 여겨 할 때 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무사무율 혹시 아세요? 육룡이 나르세에서 나오는 세종대왕의 그 호위무사잖아요. 무율. 그래서 마음심자 이렇게 쓰면 궁유리 여겨 술 이렇게 씁니다. 이제 피열자에서는 오늘은 삐침을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넷자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젖을 물리는 모습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 아이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여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걸 하나를 그어서 여기 전문까지는 배웠거든요. 이제 예서나 이쪽에 오면 이제 이걸 하나 더 커서 아이라는 뜻을 젖을. 그러면 이게 이제 젖이라는 뜻을 어디에 있냐면 여기다 이제 다시 이게 곧내자니까 이제 부사로 곧. 그러니까 아이를 막 이렇게 물리는 모습을 보니까 방금 바로 이런 뜻이니까 새로 젖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자자를 넣어서 전내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유라고 하죠. 젖유자를 쓰죠. 네, 유자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 내를 젖을 쓰고 있고요. 또는 그 할머니를 지금도 나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좋은 풍습이 있어서 13살, 15살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할머니가 시골에서도 아마 할머니가 이렇게 젖을 물리니까 젊은 여성분이 왜 내 아이를 갖다 이렇게 할머니가 하냐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젖을 물리는 것을. 근데 시골에서는 아주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젖을 물리자고 하는데 저를 물린다고. 제가 잘 물리는 거죠. 젖을 물리는. 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젖 물릴 공자예요. 네. 원래 뜻이. 근데 지금은 이제 쓰이거든요. 왜 구멍공인지는 몰라요.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공자가 이렇게 구멍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젖에서 이 젖이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솟구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구멍이 나왔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젖을 물리는 모습에서 공자. 근데 재밌는 것은 공자님의 성씨가 공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공자님 성씨?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쓴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숙량을요. 그러면 숙씨네요. 그렇죠. 고대에서는 특히 동이족이나 이쪽 북방계나 이쪽은 사실 성이 없어요. 종명을 붙인 거죠. 그리고 종명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그 특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공씨 집안. 맹씨 집안이 주로 이제 아이의 이렇게 삼파 역할을 하듯이 이것도 그래서 공씨는 혹시 유모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 집안이 어머니나 할머니 집안들이 그냥 목에 성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공자 집안은 기본적으로 아이, 유모, 젖동량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직업관을 가졌지 않았을까라고 추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자님의 성씨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걸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젖을 물리는 모습. 그래서 여기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 이렇게. 네. 지금 이게 손톱조인데 손을 뜻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손을 뜻하는 글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밭들공자 이런 것들 다 손을 뜻하는 글자 많이 있습니다. 손을 뜻하는 글자가. 이것도 손을 뜻하는 글자고. 그래서 부수를 이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하나씩 배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손톱조자를 넣어서 젖을 물리는 모습에서 전유자를 새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우유나 유제품 쓸 때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유는 공에서 온 거예요. 공에서.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자, 공자를 해놓고 여기 전문에 갑골면 전문에는 요 유자다. 그러니까 이 유자와 공자는 같은 뜻이다. 발음은 다르고 공과 유라는. 그래서 우리 공자 집안이 주로 이 기우제나 유모, 우리가 산파나 유모나 매파 비슷한 직업들이잖아요. 다 결혼과 관련된. 아무튼 그런 직업관을 가진 거에서 공씨가 오지 않았을까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전유자 이는 같은 뿌리가 같다. 그리고 이거와 같은 글자가 본내자다. 본내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느 한 집단에서 한자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지역에서 한자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 모아서 종합하다 보니까 전내자도 쓰고 저주자도 쓰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전내자보다는 저주자를 더 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렇게 머리 큰 사람이 지금 비를 이렇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가 쫙 내리고 있죠. 그래서 수염이 긴 이가 비를 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라는 게 그리고 이자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자. 그리고 이자가 수염이니까 수염 이자니까. 수염이 긴 사람이 비를 부르는 건데, 이제 그러한 이제 직업군들, 그러니까 고대 농경이 시작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비를 부르거나 또는 우물을 파서 물을 끓여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서 우물을 파는 거.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런 땅을 파고 우물을 파고 기우제를 지내는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비유자를 만든 거니까 뭐 이 유가라는 게 별거 아니죠. 이 집단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집단들, 기우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주는 집단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자를 집어넣은 것은 공자 집안, 이 공자 집안에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이 집단과 기우제를 지내는 집단 간에 깊은 상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렐구자에 이렇게 삐침불주에서는 오렐구자 하나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오렐구자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몸이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뜸을 들이는 침을 아주 크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거 하나 뜸이 있고 또 하나는 약재를 이렇게 넣어서 불을 떼어서 하는 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뜸과 약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침뜸을 말하는 침뜸. 그다음 나중에 이제 발달되면 약뜸이 만들어집니다. 약뜸. 뜸 많이 하셨죠? 쑥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기다가 불화자를 써서 뜸구자를 쓰고 있어요. 뜸구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오렐구자라는 오랫동안 하면서 오렐구가 된 거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저우양 하면 오렐구 우러를 앙. 그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우리가 부수 한자로 이제 삐침별, 네. 이렇게 삐침별입니다. 삐침별. 삐침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피혈. 이 명자는, 요 그릇이라는 이 명자는 특별히 돼지나 양이나 이런 피나 술 같은 것을 이렇게 담아서 올리는 그런 제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중한 제기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피라는 것을 연상할 때 이렇게 방울을 핏방울을 탁 넣으면 아 이게 피다 이렇게 한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 피혈에서 나온 글자 하나가 맹서할 맹자. 네. 그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후들이 이렇게 모이죠. 그러니까 천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제후들이 모여요. 제후들이 모이는 것을 회맹이라고. 회맹에서. 그래서 이 회맹에서 누가 뽑히느냐? 모든 제후들의 우두머리 후백이라고 부릅니다. 후백. 후백이 뽑죠. 근데 맹자는 이것이 엄청나게 무도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양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천자를 놓고 제후들이 모여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후백이 하는 일은 뭐냐? 후백이 하는 일은 무지 간단하죠. 오랑캐는 내가 물리친다. 그래서 존왕 양이죠. 조남양이. 네. 그러니까 이게 깡패들이죠. 그냥 어리숙한 왕 하나 앉혀놓고 이제 내 땅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조남양이가 오랫동안 나와서 이것을 다른 말은 위정이라고 부른 거죠. 조남은 위정이라는 거죠. 올바른 것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척사가 되는 거죠. 위정척사.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비자주적이고 사대적인 것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중립적 질서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랑량의 핵심이 바로 기자정통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군정통론을 내세웠다면 그때 이제 서인 중에 이제 노론벽파들은 이제 기자정통론. 그 기자정통론의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바로 조남양이. 그리고 이러한 그 뿌리가 구한말에 바로 위정척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위정척사파들이 의병을 거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대화를 추진했던 그 근대화 온건파든 급진파든 정말 거의 친일파로 간다는 이 비극적인 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청나라는 좋은데 일본은 싫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싫다. 서양은 싫다는 거잖아요. 저게 소중화가 되면서 소중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화가 되니까 저기서 위정은 그 단순히 어쨌든 명나라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에서 위정은 우리 왕인 거야. 우리를 지키는 우리 정부.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나 이런 것들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지금 4대부 살인 정통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과연 살인이 도덕적 기반이 있느냐 문제를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살인들은 엄청나게 반여성적 시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또 조선 초기에는 고려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적 사회체계가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배격하거든요. 살인의 뿌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노론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배웠던 것들을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